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N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 수업하다 보면 마스크가 자꾸 내려와요. 급식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붙어 있게 됩니다. 또 쉬는 시간에는 좀 놉니다. 이런 걱정되는 후기들도 있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교사와 학생이 불가능에 도전해 보자면서 뜻을 모아 물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버텼습니다. 네. 날이 더워지면서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방역당국이 곧 여름철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경기 부천에서 돌잔치를 열었던 1살 여자아이와 부모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주점과 노래방 등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속보와 대책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북 경주시가 일본 자매도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지진 피해 때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 성격이라고 경주시는 밝혔지만 인터넷에는 반대와 비판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돈을 건넸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증언하는 과거 육성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검찰과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와 함께 증언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앞으로는 민간 회사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확진자가 곳곳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예. 신규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가 했는데 다시 20명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요. 신규 확진자는 20명이 더 늘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14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20명 가운데는 해외 유입이 9명이고요. 지역사회 발생은 11명입니다. 지난 20일 30명대까지 늘었다가 하루 만에 10명대로 줄었던 이 신규 확진자는 다시 20명대로 늘었습니다. 여기다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8명이 추가됐고 남양주 교외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전체 집계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태원에서 감염됐다는 인천의 학원 강사, 그 사람으로 인한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은 어제 확진된 고3 학생 아버지의 직장 동료입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 6일에 미추홀구에 있는 동전 노래방을 방문한 것이 조사가 됐는데 같은 날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 강사의 제자도 방문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 10일 인천의 자택에서 아들과 접촉한 것이 또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50대 여성의 감염 경로는 학원 강사에서 제자 그리고 노래방을 찾았던 고3 학생과 이 학생의 아버지에 이어서 5차 감염자로 추정이 됩니다. 관련해서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4차 감염, 4차 전파까지 분류되는 경우가 한 11명 정도, 그리고 3차 전파가 27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오늘 통계까지는 업데이트되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5차 전파 여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역시 이 인천 학원 강사에서 갈라져 나온 거긴 합니다만 돌잔치에서의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6명이 추가돼서요. 현재는 이 돌잔치 관련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살배기 여자아이와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또 하객 등 6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추가 확진자들은 모두 지난 10일 부천 라운파티 뷔페에 참석을 했었고요. 사진사에게 감염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60대 중국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5일부터
17일간 국립암센터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서요. 현재 공사장을 모두 폐쇄했고 접촉자 20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진사는 택시기사로도 일하고 있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 강사 제자가 방문한 동전 노래방을 아들과 함께 찾았다가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양천구 소재 은혜 감리교회에서요. 지난 20일 전도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남양주에 위치한 화도 우리교회에서도 목사와 교인들이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목사는 은혜 감리교회가 주최한 연구회에 지난 8일과 15일 두 차례 참석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은혜 감리교회 관계자와 가족을 포함해서 104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화도 우리교회 측에서는 신도 4명이 감염이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이 두 교회 중에서 어디가 먼저 감염이 시작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특히 해당 목사와 신도 일부가 증상 발현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도 확인이 돼서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주말이어서 네. 또 예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이번 주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은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노래 연습장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전체 노래 연습장은 미성년자, 코인 노래방은 모든 시민이 그 대상입니다. 지금 이곳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잠시 임시 휴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17일 동안이나 장사하는데 진짜 너무 동전 노래방 네. 자주 다니시는 편이에요? 네. 어느 정도 다니시죠? 친구들을 잘 안 만나긴 하는데 만날 때마다 한 2번에 1번꼴로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는 못 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네. 원래 코로나 전에는 많이 다녔었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동전 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학생들이 놀 장소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계속 다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위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밀폐된 공간이고 너무 좁은 공간이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잖아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일단 애들하고도 약속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애들을 안 만나게 되고 근데 애들은 또 상관없이 이리저리 다 옮겨 다니니까 저한테도 퍼지지 않을까 되기도 하고. 이어서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자 여러분도 샵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요. 전문가의 답변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이태원 갔다 온 사람의 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4차네 이렇게까지 계산했는데 이제 또 5차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생각보다 전파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예. 지금 벌써 5차까지 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계산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만큼 이제 접촉자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 더 걱정되는 건 이태원에 가셨던 분들이 한 5,500분 정도 되는데 한 1,700분 정도는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됐다고 아직, 얘기를 하고 예. 있죠. 그리고 경기도 감염관리단에서 지난주에 한번 재미난 통계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국내 그 접촉자들 중에서 한 3% 정도가 확진자로 이제 발견이 된다 이런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꽤 많은 분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노출될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의료기관에 그 근처에 가셨던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경기 부천에서는 돌잔치에 갔던 사람들의 확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면서도 저희가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열심히 좀 살고 계신다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택시 하하. 기사를 하시면서 또 사진사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돌잔치까지 하시고 계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행사들, 특히 이런 비상시국에서 그 결혼이라든지 뭐 장례식 이런 돌잔치 같은 경조사들은 조금 이게 가족 단위로 좀 축소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행사에 참여하시더라도 최대한의 마스크라든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좀 이렇게 동참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가운 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계심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만나실 때도 약간은 서로 간에 조심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택시기사도 하시고 또 주말에는 또 촬영 기사로 또 여기저기 몇 군데를 또 다니시고 아마 어려운 분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또 겹쳐서 더 어려워지시니까 보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 쪽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신천지 집단 감염 때 발생한 바이러스하고 또 계통이 다르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유전자 검사라고 해가지고요. 유전자 계통을 이제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뭐 전 국민이 거의 다 전문가 수준이라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약간씩 변이가 좀 일어납니다. 그거를 WHO에서 계속 이제 모아가지고 유전자 검사 결과 모아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 S형이라고 S계통이라고 했는데 S계통은 이제 그 세린이라는 그 유전자가 변형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V그룹은 발린으로 바뀐 거고 G그룹은 글리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G그룹이 이제 지금 이번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주로 동부 지역, 그러니까 유럽하고 가까운 동부 지역에서는 주로 G그룹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그 처음에는 우한에서 S그룹이 처음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신천지 쪽은 V그룹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 그 서부 쪽이죠. 캘리포니아 쪽은 이제 G그룹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가 그 G그룹이 약간 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전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아마 전염력이 좀 강하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라든지 그 스페인 같은 경우 사망률도 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명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 RNA는 이제 DNA랑 좀 구조가 달라서요. DNA는 이제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유전자 구조가 좀 이중 나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그 교차 검증이 좀 되고 오류가 생겼을 때 수복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근데 RNA는 한 조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났을 때 이걸 교정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글씨, 책 같은 걸 이제 손으로 필사하다 보면은 가끔 오자나 탈자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판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RN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제를 하다 보면 약간씩 오자나 탈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조가 약간씩 바뀌는데 이런 구조들이 어떤 기능에 큰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마지막에 오늘 G그룹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의 그 뿔이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뿔처럼 튀어나온 부분에서 약간의 구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과학자들은 그런 구조의 변화가 우리 인체 침투라든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변형이나 변이가 일어나고 그게 침투하는 데나 아니면 증상을 일으키는데 또 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건 연구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군요. 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유입 가능성에 좀 무게가 더 실리는 건가요? 아마 지금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미국 분이 이제 한국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다이렉트 직접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을 거쳐서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 주로 된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무증상이 있었던 분들이 사회 활동을 개시하면서 아마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주간의 자가격리, 아마 저도 환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2주 동안에 집안에 혼자 이렇게 계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예. 15일째 되면은 굉장히 나가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주가 끝난다 하더라도 1주 내지 2주 정도는 좀 더 사회 활동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회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데 학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등교 계약을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뭐 제가 시작할 때 소개를 했습니다만 아이들 후기를 읽어보니까 너무 갑갑해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마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밥 먹을 때 어떡합니까? 벗어야지 등등등 얘기가 나옵니다. 여름철이 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여름철 지침을 내놓는다는 거죠?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KF94 마스크가 아마 제대로 잘 쓰시면 1시간 이상 버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질병관리본부도 그 수술용 마스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면 마스크가 얇은 면 마스크를 사용하시면은 아무래도 호흡에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고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뭐 천식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오래 시간 착용할 경우 호흡에 장애가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마스크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나 비말을 내뿜는 것을 막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정숙만 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과 뭐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거를 안 하시고 말씀을 잘 안 하시고 학교 수업만 잘 듣는다면은 마스크를 안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고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스크는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7666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학교도 집합금지 명령을 해야 하지 않나요? 했거든요.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선생님이나 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순차적으로 등교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외에서는 이제 개방된 공간에서는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은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하고 이제 가까운 거리에 접촉을 한다든지 이분이 대화를 하신다든지 어떻게 보면 기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과 마주치게 되면은 거리를 두고 좀 피해 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 야외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 실내 공간에서도 복도를 혼자 걷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누군가 마주치거나 이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마스크가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국에서는 고위험군으로 따로 이제 장소들을 9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나누는 기준이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 참 젊은 분들이 가시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느꼈는데 저도 처음 듣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팅 포차라든지 감성 주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콜라떼 이런 식으로 9곳을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실내 밀집도가 좀 높은 공간, 그러니까 좁은 장소에 많은 분들이 모였을 경우 그리고 소리를 내시는 공간,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들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무르시는 곳들, 그러니까 단시간 뭐 5분, 10분 만에 나가시는 공간들은 접촉률이 좀 낮겠지만 1시간, 2시간 이상 장시간 지속적으로 거주하시는 공간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이제 지정한 것 같고 공통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방역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담당자가 있어야지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출입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확보해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소독을 또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재미난 게 이제 소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수영장 같은 데 가면은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쉬는 시간을 좀 주어서 소독을 해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게 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꼭 이런 9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다니는 식당이라든지 개인 실내 영업 장소들은 어느 정도 다 위험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19 이후에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잘 계획을 세우셔서 아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맥도날드 햄버거에서는 이제 화장실을 옆에 담당 직원이 있어서 소독을 계속 하기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 소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 들어와 계신데 자 소독할 테니까 다 나가십시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흔히 어떤 식당들은 그런 데도 있죠. 1차 타임,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 세 번째 타임 이렇게 오전을 갖다 셋으로 쪼갠다든가 한 다음에 중간중간 소독을 한다든가 뭐 어떤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야겠네요. 예, 그 밀집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플랫폼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되나요? 하셨습니다. 저기 확진자가 이제 접촉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확진자에게 노출됐을 때 아마 이분이 기침이라든지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비말을 이렇게 내뿜는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그 비말들이 약간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대화를 근거리에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마 비말에 노출될 확률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아마 접촉하는 것보다 이게 호흡으로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내뿜는 비말들을 내가 무의식 중에 접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을 통해서 내가 눈이나 입으로 가져가셔서 전파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된 경로는 우리가 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근거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에어로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경우에는 감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 이제 근거리 접촉하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KF94라든지 그것도 부족해서 고글이라든지 방호복을 입고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대화를 하시면 그럴 위험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덴탈 마스크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5279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덴탈 마스크 재사용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지금 마스크 재사용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여기 방송에 많이 나왔지만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재사용하라고 권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뭐 자외선 소독기라든지 잘 말리셔서 그 필터가 손상되지 않으면 이제 다시 쓸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면 거기 내부가 약간 축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염될 수가 있고 이게 건강에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뿌리고 그걸 또 햇빛에 널어 말린 다음에 다시 써봤는데 이미 색깔이 변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마스크가 어느 정도 권장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냥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직접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도 홍콩의 자치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미중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建立健全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落实特区政府的宪制责任。 2003년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추진하다가 홍콩 시민 50만 명이 반대 시위를 벌이자 철회했던 법안을 이번엔 중국 의회격인 전인대에서 직접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홍콩의 혼란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중국 지도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또 홍콩이 외부 세력과 연계해 중국에 대항하는 기지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기를 훼손하거나 외부 세력과 연계해 중국 정부에 대항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콩 자치의 기반인 일국 양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ecause we people in Hong Kong, including the Hong Kong Alliance, had always been exercising our right and freedom to criticize China, to advocate for democracy. So now the advocate for democracy is a crime.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일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홍콩 입법회에서는 중국에 항의하는 범민주 진영 의원들이 친중국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2명이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일부 시민은 시위에 나섰고 홍콩에서 매년 열리는 다음 달 4일天安문 시위 기념 집회를 계기로 홍콩이 다시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it is because nobody knows yet. If it happens, we'll address that issue very strongly. 이번 사태는 코로나19에 이어 미중 간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의 얼간이, 중국의 무능함.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포문을 연 내용입니다. 다음 날 이 미 상원은 아예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미 의회가 외국 기업 책임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여차하면 중국 기업을 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또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경고를 날립니다. 미국 의회가 그 법을 통과시키면 진짜 보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다투는 것은 당연히 세계 주도권의 장악 때문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의 기업, 나라 정부, 시민사회 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디지털 산업, 에너지, 인프라, 연구, 무역, 통상 분야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조건은 중국을 빼고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어보니까 중국이 지구촌 공급망의 핵심 축인 걸 미국은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없이도 가능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한번 같이 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반중블록에 동참을 압박하는데 사드 악몽이 되살아난다. 미국 중심의 경제블록에 제2사드가 될까 걱정이다. 한국에 계속 중국을 고립시키자고 하는데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 외교부는 아직은 그 구상은 검토 단계일 뿐이다 라고 기다리자는 입장입니다. 결국 미국은 구상 중이고 중국은 흥분하고 있고 우리는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불편함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또 신경 써서 만드는 건데 결국 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전자신분증 같은 거였는데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입된 게 1999년이에요.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공인인증서 논란, 그동안은 이제 불편하면서도 써왔는데 이 드라마 영향입니다. 한류 드라마의 첫 손으로 꼽히는 별에서 온 그대. 거기 여주인공이 천송이였는데 그분의 화려한 옷, 이 천송이 코트라고 불리는 천송이 코트가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세를 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중국 이제 현지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천송이 구매 코트 장바구니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결제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깔아야 합니다. 액티브 X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벽을 넘어야 되는데 공인인증서 벽을 넘으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폐지 논란이 굉장히 좀 거셌고 이걸 이제 아마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는 이제 후보 시절이었는데 이제 공인인증서 폐기 공약을 내겁니다. 그러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제 어제 그제였죠. 20일 날 20대 국회 마지막 날 전자서명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면서 그동안 1999년에 이제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가 지금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긴 하는데 완전히 사라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고요. 비슷한 일 있으셨죠? 예를 들면 사실 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씁니다. 정말요? 연말 정산할 때. 이제 이번엔 연말 정산이 아니고 5월 달에 이제 뭐 종합소득세가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5월에 와서 썼는데 그러다 보면 비밀번호가 뭔지 사실 모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은행에 가서 임시 비밀번호 받아서 집에 와서 새 비밀번호 그걸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액티브 깔아라, 공인인증서 깔아라 어디 하다 보면 또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뱅뱅뱅 돌기만 하고 끝나질 않습니다. 그럼 결국 아들 컴퓨터에 가서 다시 해갖고 작업을 했는데 폐지된다니까 괜히 시원섭섭하네요. 변 선배님이 부모님 같으시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손주나 아들들이 가서 대신 해줘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공인인증서가
굉장히 그동안 이제 보안을 강화하느라고 이거 한 개를 깔기 위해서 여러 개 키핑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하나를 하나를 깔면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보면 방화벽 깔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깔아야 됩니다. 해킹 방지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요. 처음에는 10개가 넘었어요. 그러던 것이 대여섯 개로 죽어서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깔다 보니까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PC가 또 느려져요, 성능이. 다운화되면 다시 또 밀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도 보면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연간 한 4천만 건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 4천분에 끼시는데 해마다 4천씩.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나마 보안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까다롭게 이제 문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다 보니까 키핑하다 보니까 보안이 좀 잘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있느냐? 이게 은행할 때하고 증권할 때하고 또 달라요. 다시 공인인증서가 다른 공인인증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마다 이제 재갱신할 때 보면 이게 범용이라고 해서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증권 다 사용할 수 있는 은행, 증권,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그건 돈을 내야 합니다. 연간 한 4,400원 정도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재난지원금의 기부금에 나타난 그 화면처럼 실수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제 불만이 이제 굉장히 커졌었고, 그래서 지금을 보게 되면 민간 업체들이 이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은행, 카드, 보험 자율적으로 니네가 할 수 있는 걸 도입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가 거의 대부분 8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운로드 건수만 4천만 건이고 하루에도 은행 거래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쇼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세요. 유튜브에서 VX님이요. 공인인증서는 언제부터 폐지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법이 통과가 됐는데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6개월 후입니다. 6개월 뒤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11월 이제 하순부터 폐기가 돼서 폐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4천만 명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인인증서는 공인이잖아요. 공인이라는 건 국가, 정부, 내지는 금융 공공기관이 보증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설, 민간 업체가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80%의 시장,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결제원이 그러면 이번에 사설이 들어올 게 뻔하니 개성하겠다는 겁니다. 간편하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씩 갱신했던 거,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 갱신으로 3년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비밀번호가 자주 까먹으시죠. 글쎄요. 한 14자리에다 마지막에 또 특수 문자까지 썼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 비밀번호를 한쪽에다 적어 놓습니다. 그렇죠. 이 휴대폰 같은 데 적어 놓어서 이게 해킹당하면 바로 그게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해킹된 경우는 없는데 휴대폰이나 PC가 해킹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비밀번호도 10개 넘어 해야 돼요. 문자 써야 됩니다. 숫자 써야 되고요. 특수 문자 써야 돼요. 그거 헷갈려서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게 복잡해지고 이게 어떨 때는 내가 포탈의 비밀번호하고 비슷한데 내 생각 이런 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공인인증서가 계속해서 사설 민간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된 지금 조금 더 이제 단순화된 어떤 비밀번호 체계를 한다면 아마 저는 수성하는 데 대해서 점진적으로 사설업체가 도전은 받지만 공인인증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왜냐? 21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는 건 그만큼 메리트,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도 공인인증서를 쓸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공인인증서와 또 다른 방식을 함께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방식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특히 민간 사설업체 가운데는 세 곳을 주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페이가 이제 카카오뱅크를 하면서 자기네 이제 고객에 한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 카카오페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간단해요. 숫자 6개만 놓으면 바로 거래가 됩니다. 자, 여기와 같은 이제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시작은 좀 늦었지만 2017년 6월에 시작을 했지만 인증 번호 유효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 고객, 이용 고객이 벌써 1,000만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후보군 가운데 하나고, 또 이동통신 3사도 있습니다. 여긴 패스라는 이제 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2019년 4월이지만 워낙 이동통신 3사가 고객 자사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벌써 2,800만 명의 이제 이용자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강점은 여러 가지 생체 인증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 지문 인식이라든가 홍채 인식이라든가 안면 인식이라든가 이런 최첨단의 인식 기능이 들어갑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아직까지 범용이 아니라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곳에서 써봤기 때문에 예. 아직 보안에 관련해서는 검증된 게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공인인증서보다 이런 것이 범용에 있어서 조금은 더 불안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 변선배님 같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계속 쓰실 거야. 아마. 예. 그래서 지금 80%인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겠지만 그러나 사설 인증은 계속해서 이 유효 굉장히 서비스를 다양화해요. 이거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만화 웹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멜론이라는 음악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고객들을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용하고 공인하고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고 간편한 서비스에서 고객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할 텐데 가장 큰 이제 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뭐냐? 보안이에요. 보안. 이게 금융이잖아요. 상거래잖아요. 예. 한 번이라도 만에 하나 털렸다. 이런 소식이 나면 바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주수단은 공인인증서가 될 수 있겠지만 업그레이드된 그러나 부수단으로서의 사설 인증은 굉장히 생체 인증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 공인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4510님은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앞으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기관들이 인증서를 대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시간도 걸리고요.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공인이라는 것, 특히나 이제 인증이라는 거는 신뢰예요. 한 번만이라도 이제 털렸다, 해킹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으면 손님이 바로 빠져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연말정산 누가 하죠? 국세청이에요. 국세청이 만약 지금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있어요. 저는 올해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11월부터 바꾼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설 업체들 앞서 얘기한 3개 구간에서 뭐 하면은 바꿀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킹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아마 올해 특히나 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국세청이 과연 사설 쪽으로 옮길 거냐 이건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한꺼번에 자료를 뽑아서 처리하는 게 제일 그동안 편했는데 편했죠. 여기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도록 국세청이 고민하면서 막고 있다면 또는 풀어준다면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시간도 걸릴 뿐 아니라 이제 공인 그동안 이제 사설 자기네 어떤 웹사이트나 아니면 자기네 통신 3사의 고객이 이용했던 수준을 넘어서 범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안이라는 사람들에서 안전하다. 이거 거래해도 은행 거와 비교해서 공인인증서와 비교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체감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물론 간편합니다. 지금도 보면 스마트폰을 이 지문 인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홍채 인식이라든가 안면 인식 이런 게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편리함은 있지만 그러나 나이 드신 고객들의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 그리고 비밀번호가 좀 줄어든다면 저는 아마 공인인증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852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법인 기업의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나요? 하셨습니다. 법인도 비슷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민간 쪽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로비가 들어갈 거예요. 민간 기업이잖아요. 카카오도 민간 기업이고 이동통신 3사도 전부 대기업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행 또 연합이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들은 자기만의 어떤 서비스를 넣어가기 위해 특히나 여기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들어와서 보다 더 이제 보안 게이트를 점점점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기업 간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만에서도 수백억 원에 달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굉장히 자기만의 기술을 들어서 제휴하고 그리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민간 쪽에서는 도전을 계속 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방송 초반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YTN이 단독 보도한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상해와 협박, 보복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49살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영장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A씨는 지난달 21일 자택인 서울 오이동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 씨와 이중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개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할머니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초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김선현 현 차이과대학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미술 치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 120여 점을 모아 2012년 역사가 된 그림이라는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눔의 집 동의를 얻었다는 김 교수의 주장과 달리 안 소장은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영리 목적인 책 출간을 허락한 적 없다며 김 교수가 양심을 잃었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에 반발한 김 교수가 2018년 안 소장을 형사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안 소장은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지만 김 교수는 불복하며 항고장을 낸 상태입니다. 문제는 안 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 출처입니다. YTN이 입수한 나눔의 집 지출 결의서 등을 보면 안 소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 660만 원을 2번 나눠내는데 자금 원천은 모두 후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안 소장 본인의 개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비용을 낸 겁니다.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그 상황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에 나선 직원들은 배임과 횡령 혐의로 안 소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서 방금 전화가 왔는데요. 이런 거 다 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이와 관련해 안 소장과 나눔의 집에 수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잇따라 나오면서 나눔의 집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한일 간 외교 갈등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경주시가 일본에 방역 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 17일 일본 나라시와 교토시에 각각 방호복 1,200세트, 방호용 안경 1,000개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나라시의 시장은 경주시가 보낸 물품을 배경으로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경주시의 홈페이지에는 일본 지원해주라고 세금 내고 후원금 보낸 줄 아느냐며 경주시로 수학여행과 관광을 가지 않겠다고 항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지원하더라도 참전용사 중심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단독으로 일본 지원을 결정한 것은 섣부른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준하견 경주시장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은 것 같다면서도 전쟁 중에도 적에게 의료 등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하는 법이라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지진으로 경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일본을 비롯한 해외 도시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이번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달 말까지 일본 오바마시와 우사시, 니코시 등 3개 도시의 방호 물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만 잘 되면은 곧바로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나가서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른 건으로 기소가 돼도 고소가 돼도 기소 안 되도록 해주겠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얘기고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에 걸쳐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한 총님에 대해서는 난 평생 죄인으로 특보대셔할 거예요. 지금 그 총님한테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가면 또 뭐 어떻게 얘기가 가지도 못하고. 네, 탐사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을 공개한 뒤에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연히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고요. 그런데 고 한만호 씨의 육성 증언도 이번에 또 공개가 돼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만호 비망록을 최초에 공개한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랑 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에서 핵심 이제 증인인 네. 한만호 씨가 재판에서도 내가 검찰 수사 받을 때 했던 얘기가 그게 사실은 거짓이다라고 뒤집고 그 뒤집힌 내용은 비망록에 적혀 있습니다. 네. 뭐 대충 진술했던 내용 그다음에 비망록이 일치하고 있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또 길게 반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해명의 핵심은 이런 거죠. 이 비망록이라는 게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네. 이미 법원의 재판에 제출이 되어서 사법적인 판단이 끝난 문건이다. 그 비망록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명숙 총리는 유죄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게 핵심 주장인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재판 1심 재판에서 비망록이 제출이 됐거든요. 예. 1심 재판은 23번의 공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는 그 비망록 일부를 판결문에 인용까지 하면서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제 무죄라고 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2심으로 넘어가서 단 4번의 공판만에 무죄였던 것을 유죄로 뒤집었단 말이죠. 예. 물론 1심에도 그 비망록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2심에도 제출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1심에서는 비망록을 잘 참고해서 판사가 열심히 읽어보고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아무래도 공판 기간도 짧고 예. 그 재판 과정이 소홀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해명은 사실은 1심과 2심을 마치 하나의 재판부인 것처럼 뭉뚱그려서 해명하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미 검찰이 재판부에 다 보여준 거고 재판부에서 본 다음에 예. 에이 이건 아무래도 좀 그런데 하면서 예.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검찰은 설명했다는 예. 거죠. 근데 마치 1심, 2심 다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네. 검찰에 73번이나 불려갔는데 조서는 예. 5번밖에 안 썼다. 이건 네. 다 꾸미려고 데려다가 계속 연습시킨 예. 거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찰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검찰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제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대법원에서도요. 대법원에서 이제 8대5로 13명 중에 8명이 전체 유죄, 8명은 전체 일부 유죄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5명, 죄송합니다. 5명이요. 8대5. 예. 5명이 소수 의견을 낼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73번이나 불러놓고 5번밖에 진술 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해명은 약간 자기 위주의 해명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네. 검찰에 가서 몇 번 이렇게 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만 진술서를 안 쓰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73번 중에 5번. 예를 들면 예. 갔는데 뭔가 내용이 좀 불분명해서 이번 조서는 사인은 말고 갔다가 예. 다시 오시오. 이럴 수는 그럴 수는 있는데 있죠. 예, 한두 번 정도. 70번을 그냥 갔다 왔다. 이건 예. 조금 사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제 육성 증언이 이제 예, 어제 공영방송을 나왔죠. 통해서 예.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비망록과 그 육성 증언의 내용이 과연 일맥상통하고 있느냐 네. 이걸 이제 네. 가려야 되죠. 한번 들어보고 예. 다시 오죠. 예. 아주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아주 윗선입니다. 협조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아주 윗선에서 계획된 계획적으로 진행된 수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하고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입니다라고 했다는 예, 말은 네. 남 씨라고 돼 있던데 남 씨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에 있던 사람인가요? 한만호 씨가 구속되고 나서 약간 이 회사 정상화를 명분으로 이 회사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직책은 감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만호 씨의 비망록 주장에 따르면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법조 브로커였다. 사건을 이제 검찰에 갖다 주고 수사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뭐 죄수들의 가석방 같은 것도 막 알아봐주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윗선에서 계획한 것이다. 예. 그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예. 윗선에서 다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도움을 받으시든지 예. 아니면 더 어려워지시든지. 맞습니다. 그건 이제 뉴스타파가 맨 처음에 예. 보도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 예. 그다음에 돈을 준 장소, 예. 이것도 그럼 검찰과 다 그렇습니다. 미리 맞춰본 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진실을 얘기한 거는 돈 모은 거 따로, 그거만 그렇습니다. 진실이라는 거죠. 그럼 9억 원을 다른 데 쓴 것 예. 이것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9억 원을 갖다가 모은 것까지는 자기가 모으게 된 경위를 검찰한테 설명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검찰하고 맞춰 나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 녹음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1년 6월 13일에 한만호 씨가 출소를 하거든요. 사기죄 복역이 끝나고. 본인의 원래 형기 그날 바로 이제 가서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이제 교도소에서 복역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이제 문제인데 검찰하고 어떻게 짜맞췄느냐. 그건 한번 녹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죠. 첫 점차에서는 5억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5억이 아니라 9억입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그 조성한 금액 그 9억에 대한 면피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5억이라고 난 9억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만들어낼 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갖다 줬다는 게 최고 상책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집으로 갖다 줄 것이 가장 저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집으로 얘기가 되니까 집으로 가서 쭉쭉쭉 그러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퍼즐 맞춰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몰래 비자금을 조성한 게 있는데 이걸 9억을 다 얘기해서 다 털어버리려고 그렇습니다. 검찰한테 용서를 받아버리는 게 낫지 하면서 자기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 비망록에다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333이라고 하는 그 비망록 보도가 맞는 얘기네요, 결국. 일단 한만호 씨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다라고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게 2011년도에면 제가 KBS에 있을 때인데요. 당시에 제가 법조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주변에 뭐 관련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왜 그때는 보도 안 하고 지금 와서 틀었다? 이거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뭐 이렇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한만호 씨의 주장은 이미 이제 다 알려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일단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또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와 무죄를 첨예하게 다툰 상황에서 부담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검찰 조사에서 했던 내용을 다 뒤집어 버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위증죄가 되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갖고 있던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 있는데 위증죄로 기소가 돼 있던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전 국무총리가 관련된 사건의 핵심 증인을 인터뷰했으면 글쎄 완전한 단독 보도일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타파에서는 이번에 그러면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이제 담아 보도를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한만호 씨가 진술 번복을 하고 나니까 검찰에서는 나름 이제 비상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한만호의 진술 번복이라는 요것에 이제 신뢰성을 좀 깎아내리고 이것을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서 증인을 2명을 신청을 합니다. 이 동료 죄수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검찰의 그 재판에 나와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해요. 실제로는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맞고 그리고 한만호 씨가 내가 법정에 나가면 진술을 번복해 버릴 거야 라고 자기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언론들이 이걸 막 대서특필을 하고 한만호의 동료 재소자가 한만호가 이래서 뒤집었다. 거짓말을 법정에서 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막 쏟아냈죠. 거짓 증언을 하려고 미리 기획을 했었고 그 기획하는 단계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다 해버렸다. 이렇게. 근데 나오는 사람 보니까 검찰 측 증인이 김 씨가 있고 최 씨가 있고 2명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던 인물이고요.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한만호 씨는 계속 의정부에 있다가 통영으로 이제 기결수가 돼서 내려갔다가 한 달 만에 서울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터 이제 알던 사이는 아니다. 물론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원래 일산에서 알던 사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한만호 씨가 그걸 부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 만난 날 이제 검찰에 이제 조사받으러 가는 죄수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구치감이라고. 거기에서 처음 만났는데 통성명을 하고 너도 일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뇌물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만호 씨가. 라고 이제 김 씨는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질신문을 하던 한만호 씨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참 너의 뇌를 쪼개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예. 자, 한 사람은 그냥 사는 곳이 잠깐 같아서 인사 나눴을 뿐이다. 한 사람은 네. 잘 알고 있는 사이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이걸 증명해내야 될지 한 사람은 고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참 예. 애매하네요. 죄수 H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이건 예. 누굽니까? 이 사람은 저희가 이제 아직 그 다음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 사람도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동료 죄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 씨와 최 씨가 법정에서 계속 증언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당신 말고도 들은 사람이 또 누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둘 다 공통적으로 저희 말고 H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한만호 씨가 이 사람하고 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법정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예, 제일 잘하는 사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상하다. 그럼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이제 계속 추적을 해서 이제 마침내 교도소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편지를 주고받고 예. 면회를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가 준비가 돼 있군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알겠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한명숙 사건 재조사 하자 이런 예. 목소리가 한쪽에서는 나오고 한쪽에서는 죄형 법정주의고 법치주의가 네, 있는데 네. 법정에 가서 다 가려지고 확정 판결이 끝나버렸으면 그만이지 이걸 네. 또 뭐 재심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냐 한명숙 살리기를 꺼내는 거냐 예. 아니면 지금 여당이 코너에 몰려 있는데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반론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네. 9억 원 중에 6억 원에 대해서는 네. 일단 뭐 의견이 엇갈렸지만 예. 3억 원은 만장일치로 네. 법관들이 다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 네. 끝난 거 아니냐. 예. 어차피 뇌물은 뇌물이었지. 네. 이제 이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그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을 저희가 취재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심에 관한 얘기는 예.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재심 청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마도 지금 나온 정도 한만호 비망록 정도의 내용으로는 재심 청구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월요일 날 보도하는 것이 나오면 네. 조금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제 3억 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소수 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도 유죄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물론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만 이 3억 가운데 2억 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가 빌렸다가 한신건영이 부도가 난 뒤에 돌려주고요. 네. 1억 원은 이제 비서가 갖고 있던 돈을 한명숙 총리의 여동생이 그중에 5천만 원을 이사할 때 이제 이사 비용으로 받았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돌려준 돈이거든요. 예. 근데 쟁점은 그 과정에서 한명숙 총리가 이 돈 거래에 개입을 했느냐, 알았느냐 여부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그 제시한 증거들로 과연 그 부분이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부분이 충분히 법정에서 다퉈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다음번에 보도될 내용을 미리 다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또 업무상 기밀을 또 털게 되는 거라 네, 그럴 수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예. 두 가지의 예.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해야 될 게 예.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예. 조작된 수사를 하려고 애를 쓴 거냐는 어떻게든 밝혀져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1심에서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끝나버린 예. 게 다시 2심에 가서 완전히 또 반대로 뒤집힌 네, 네. 그 과정이 도대체 뭐가 재판에서 네, 영향을 미친 거냐. 이것도 한번 좀 취재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내실 거는 검찰의 강압 수사 쪽입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쏟아지자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을 강조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론에 띄운 건 김영춘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윤 당선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운동가로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해찬 대표는 사퇴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뒤
사건마다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며 그래서 자신도 말을 아끼고 있다고 입단속을 당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행안부 같은 공공기관이든 이렇게 제3의 기관이 사실 검증이 확인돼서 그 내용이 낱낱이 밝혀지면 그에 응당한 대응을 당연히 하겠다. 이에 따라 관건은 윤 당선인에 대한 사실 검증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당선인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 부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서둘러 판단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관련 자료를 가져가면서 1차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조차 자료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며 당혹스런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살피려 해도 자료가 없다며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강조한 사실관계 확인은 검찰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비대위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보장하기로 하면서 김 위원장이 재보궐선거 공천권까지 손에 쥐게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결국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전원과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임기를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당선인 84명이 함께 내린 결론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뜻이 모아져서 비대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총의를 모아 곧바로 달려간 통합당 지도부에게 김 내정자는 수락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당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당선인들이 중지를 모으기까지는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전당대회를 열어 내부 인사를 중심으로 일어서자는 자강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습니다. 주원내 대표는 당선인들에게 그동안 김 내정자와의 협의 내용을 전했고 격론 끝에 김 내정자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공천권은 물론 대선 주자 경선에까지도 김 내정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 절차는 전국위원회입니다. 다음 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오는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열도록 한 당헌을 바꾸면 지도체제 전환은 마무리됩니다. 통합당 당선인들은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정당,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힘든 과정 끝에 택한 김종인 비대위가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쇄신의 눈높이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시 조명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2667님. 검찰의 민낯을 보니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듯합니다. 썩은 인력도 모두 대체해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알럼님, 한명숙 사건은 재조사하고 조작한 검사들은 전부 처벌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7777님, 산에 갔다 오는 길에 고3 등교생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하루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예, 6037님도 의견 주셨습니다. 식당도 문제입니다. 뷔페식 식당에 밥주걱 2개로 수십 명이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본의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1967님, 국내도 힘든 마당에 해외 지원이라뇨. 국가를 가릴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가려가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해줬고요. 예,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 입주민이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369님, 아파트 경비원을 상해한 가해자를 엄벌해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인천시에 이어 서울시도 동전 노래방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많이 가고 최근에 확진자도 여럿 발생한 곳이라 주말이 되기 전에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노래방뿐 아니라 PC방, 주점 등 밀집 시설 출입은 최대한 자제를 하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블루 파프리카의 작은 새 들려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